오늘의 주치 대구 파티마병원 병리과 변정섭 과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티마병원 병리과 과장 변정섭입니다. 네, 인류 최대 적이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암을 우리가 인류가 정복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참 많은 설왕설래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인류가 오랜 세월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면서 참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양한 치료법들을 많이 좀 개발을 해왔죠. 네. 네, 암은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수백 가지 암종의 묶음이라서 네. 이걸 한 번에 정복은 어렵습니다. 암 치료는 크게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로 나뉘고 네. 약물 치료 안에서도 이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 호르몬 제제,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같은 암이면 다 같은 치료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이제 그 환자에게 생긴 암의 특성을 보고 치료를 고르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네. 이 여러 치료법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항암제잖아요. 과장님, 먼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항암제는 어떤 치료법인지 알려주시죠. 네. 암세포처럼 빠르게 분열하고 증식하는 세포를 겨냥하는 약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정상세포 중에도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세포들도 같이 공격받는다는 점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골수의 혈액세포, 뭐 위장관의 점막, 머리카락의 모낭처럼 네. 회전이 빠른 정상 조직도 함께 공격받아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눌 암 치료법은 기존 항암제 치료법과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암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암세포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네. 이 정상세포가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 몸의 규칙을 무시하고 막 미쳐 날뛰는 그런 아이고.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는 좀비에 비유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사회 시민들처럼 뭐 규칙을 잘 지키고 서로한테 피해 안 주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필요할 때만 분열해서 증식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역할을 하다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네. 근데 암세포는 좀 좀비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좀비랑 비슷하다는 얘기시죠? 네.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암세포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이제 우리 몸 내부에 원래 이제 그만 분열해라 하는 그런 신호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성장 스위치를 계속 켜고 이제 분열해서 자랍니다. 허허. 두 번째로는 암세포는 죽어야 할 상황인데도 죽지 않습니다. 네. 정상세포는 원래 제 역할을 다하거나 뭐 세포 손상, DNA 손상 이런 게 심하면은 스스로 사멸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그 장치를 망가뜨려서 이제 살아남습니다. 이게 죽는 걸 거부하니까 이제 네. 좀비랑 똑같습니다. 이야. 똑같죠. 진짜 뭐 너무 잘한다, 네. 안 죽는다, 진짜 좀비랑 똑같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암이 무서운 게 이렇게 죽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재발이 또 잘 된다는 이런 또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재발할 위험에 우리가 항상 맞닥뜨려 있는데 죽는 걸 거부하고 다시 살아나는 진짜 좀비 같은 세포네요. 네. 그렇죠, 과장님? 네. 지금 정리해주신 특징들을 정리를 한번 싹 해보니까 좀비도 무섭고 네. 암세포도 무섭고 아까 과장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미쳐 날뛰는 세포라고. 정말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좀비 같은 암세포를 없애는 방법이 있긴 한 거죠. 네. 요즘에 이제 항암 치료와 암 치료 연구는 단순히 이제 힘으로 때려잡는 것을 넘어서 이 좀비가 가진 특유의 행동 양식과 어떤 그 뭐 특정 스위치 이런 걸 겨냥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 스위치를 끄는 약이 이제 표적 치료, 그리고 이제 면역 세포의 감시 그런 거를 다시 켜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이제 면역 항암 치료입니다. 네. 예,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A라는 사람에게 걸린 폐암과 B라는 사람에게 걸린 폐암은 똑같은 폐암이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전공인 병리과에서는 이제 현미경으로 암의 모양을 보고 이제 진단만 내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암이 어떤 특징을 가진 좀비인지 이제 그래서 바이오마커와 유전자 특징 이런 거를 확인해서
임상의사 선생님들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암이라도 분명히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 병리과 선생님을 저희가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죠? 네, 잘하셨어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같은 암이라도 특성이 다르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까는 이제 암을 좀비에 비유했는데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 좀비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차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운전하는 차요? 네네네. 뭐 예은님과 뭐 태욱 씨? 태웅님이 네. 예를 들어서 둘 다 뭐 제네시스 그런 뭐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오. 그럴 때 센터에? 진단을 해보니 둘 다 엔진 고장이라고 이제 진단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근데 엔진은 엄청 복잡 다양한 원리로 작동하니까 고장난 부품 근본 원인이 다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은님은 예를 들어서 엔진의 연료 분사 장치에 문제가 있다. 네. 뭐 태웅님은 알고 보니까 엔진 오일에 뭐 관련 장치에 문제일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진단명 엔진 고장이죠. 근데 예. 수리법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겠네요. 그런 원리입니다. 우와. 그러면 이게 같은 차의 엔진 고장이라도 연료 분사 장치 문제일 수도 있고 엔진 오일 장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둘 중 어느 게 더 쉽죠? 근데 이게 암에도 적용해 보면 더 쉬운 친구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암도 똑같이 이제 둘 다 폐암, 뭐 그리고 그 중에서 흔한 비소세포 폐암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유전자나 단백질 발현 같은 근본적인 고장난 부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치료 전 단계에 조직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 검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특징을 파악해야 이제 맞춤형 정밀 암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유전자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또 듣기로는 암이 유전되는 게 아니다. 유전되어서 생기는 암은 그 확률이 현저히 낮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유전자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암, 유전자 이게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저희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암이 어린 나이에 걸리는 것보다는 나이 들수록 더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유전자라는 용어 개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암은 그래서 암은 유전되는 게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전자 영어로 지인은 우리 몸의 설계도이고 같은 것이고 우리가 유전된다 하는 그 유전 hereditary 영어로 그건 이제 설계도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걸 뜻하는데 이제 암의 대부분은 유전되는 유전병이 아니라 네.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누적돼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만 이제 한 뭐 5에서 10% 뭐 그 미만으로 드물게 이제 유전성 암종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린 나이에 뭐 백혈병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암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암은 이제 가속 페달이 고장 난 것처럼 세포 성장 스위치가 계속 켜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처럼 종양 억제 유전자가 손상돼서 이제 암세포가 통제 없이 증식하게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변이는 세포를 더 빨리 자라게 만들고 어떤 변이는 또 원격전이나 뭐 주변으로 침범 이런 걸 잘하게 하고 또 어떤 변이는 면역 세포 회피를 더 잘하게 하는 그런 특징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과장님, 암이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가족력은 또 무시 못하잖아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은 암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인과관계가 아니고 네. 리스크가 높아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그래서 아. 이 후천적으로 유전자 변이가 쌓일수록 암 발생이 되는 게 맞는데 그 후천적인 유전자 변이를 더 잘 가지게 만드는 어떤 인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서 가족력인 것이지 그게 유전성이다라고 하는 그거랑은 좀 네. 다른 그렇군요.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이신 예, 네, 거죠. 네, 네. 아, 그리고 또 암, 유전자 하니까 떠오른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네. 뉴스 기사를 봤는데 진짜 신기해요. 상어는 암에 걸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오. 왜 그런가 봤더니 상어의 유전자에 또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유전자.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린란드 상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4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오, 실제로 상어가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궁금하네요. 상어 특히 뭐 백상아리, 고래상어 이런 거의 유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그 DNA의 손상을 복구하는 어떤 그 유전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 수선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선 유전자들이 타 동물에 비해서 훨씬 강화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네. 기존에는 상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는데 상어를 좀 친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기는 매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기 상어. 네. 아,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우리는 또 우리 지역에서는 상어 고기, 돈베기를 또 잘. 맛있죠. 맛있죠. 예. 네. 그래요. 어쨌든 상어 얘기가 나왔는데 상어를 제대로 연구하는 게 인류 암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은 암이라도 환자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성이 다른 만큼 거기에 맞게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뭐 이 얘기 아닐까요? 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지금도 상당한 수준으로 환자 맞춤형 암 치료가 가능해졌고 현재 활발하게 시행 중입니다. 이 정밀 암 치료는 핵심적으로 모든 암에 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암이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표적을 타겟팅하는 약을 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저희 같은 병리과의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임상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로 이제 검체를 보내오십니다. 그러면은 저희 병리과에서는 이제 이 암이 어떤 타입이고 어떤 표적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주고 임상의사 선생님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적 치료제를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표적 치료는 약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병리 진단과 바이오마커 검사로 맞는 환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함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군필자인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아군은 살리고 적군만을 정밀 타격해야 되니까 네. 이 표적을 또 0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상하 클릭 해가지고 전문 용어 나오는데. 딱 총을 이게 딱 정밀 타격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표적을 찾아주는 역할을 이 병리과에서 해주신다는 얘기 오. 맞습니까? 네,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또 한번 제가 제가 또 저 라디오 DJ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저 라디오 DJ거든요. 이걸 노래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보자면 암세포 너만 보인단 말이야. DJ라고 해서 노래 다 잘 부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네요. 네, 서프라이즈. 어쨌든 이 표적 치료제가 과장님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도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네. 알려주시죠. 암세포가 근데 그 노래를 하시니까 예. 꼭 암세포가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이거는 죽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죽여야 되죠, 암세포. 네, 앞서 암세포가 좀비 같은 특성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기 위해 꼭 필요한 특정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그 스위치들을 정확히 꺼서 좀비를 잡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암은 안테나가 과하게 활성화되기도 하고 어떤 암은 그 아래쪽 전선이 문제가 생겨서 항상 켜짐 상태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표적 치료제는 이러한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신호가 들어오는 걸 막는 그런 방식, 항체 치료 방식도 있고 아니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신호 전달 경로의 핵심 효소, 단백질을 막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런 표적 치료를 위한 그런 표적을 찾는 역할을 병리과에서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일단은 설명을 쭉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자면은 암이 좀비처럼 활동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스위치를 찾아서 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표적 치료제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모든 암에 모두 이렇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네, 우선 암종 중에서 폐암,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과 같이 그 이제 표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암종들이 이제 대부분 표적 치료제들이 적용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암종들도 분명히 사실 있죠. 아하. 그리고 또 그런 해당 암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환자의 그 해당 암의 그 유전자 바이오마커 검사를 해서 표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암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러면은 이 표적 치료제가 어떤 네. 방식으로 환자에게 사용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따끔하고 주사 맞는지 아니면 약을 먹는지. 저는 약이 좀 더 편하거든요.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게? 표적 치료제와 비교되는 이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는 약 90% 이상이 다 정맥 주사 형태입니다. 뭐 싫어하시는 그 주사죠. 네. 근데 표적 치료제일수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 내외가 경구투여, 경구약으로 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승인되는 이제 항암제 트렌드를 보면은 가면 갈수록 신규 표적 치료제들은 경구용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암이 또 무서운 게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이된 암에도 표적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표적 치료제는 전이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이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상으로도 전이성 암일 때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이성 암에서는 완치보다는 장기간의 암 진행을 누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목표가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특정 환자군에서 종양을 줄이거나 진행을 늦추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반 항암제의 경우에 뭐 탈모라던가 부작용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항암 표적 치료제는 어떤가요? 네. 이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이제 빨리 자라는 세포를 폭넓게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전신적으로 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표적 치료제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작용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제 부작용이 없다기보다는 좀 양상이 다른데 이제 몸 전체가 힘들다기보다는 피부 발진 아니면 혈압 상승, 간 수치 같이 약간 특징적으로 특정 장기에만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항암제라고 하면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약발 떨어진다. 내성 생길까 봐. 맞아요. 네. 내성 생겨서 자꾸 독한 약 먹어야 될까 봐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암 환자들이 이제 항암제를 쓰다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시 이 약 저 약으로 이렇게 좀 바꾸는 경우도 종종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 어떤가요? 네, 이게 어떤 방식의 치료든 간에 암세포는 내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좀비처럼 생존 전략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는 걸 비유해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좀비의 머리를 헤드샷을 해서 죽이는데 성공하다가 갑자기 좀비가 헬멧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뭐야. 진짜 암세포 너무 무서워. 헬멧을 갑자기 거기서 왜 써요?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도 그런 식의 이제 표적에 해당 표적 유전자나 그런 곳에 추가 변이가 생겨서 네. 약이 맞던 자리가 안 맞도록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성 기전으로는 원래 그 좀비 무리 전체에서 체질이 다른 개체들이 섞여 있었던 경우입니다. 표적 치료 초반에는 약에 잘 반응하고 많이 죽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이 죽어나가고 표적을 갖지 않던 소수의 무리가 이제 생존하고 득세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암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예. 보이게 되는 거겠죠. 예. 네. 따라서 네. 예, 표적 치료 중에도 암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정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암이 바뀌는 진화하는 과정이고 그 변화를 추적해서 치료를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는 것이 정밀 치료의 핵심입니다. 네. 네. 암이 참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당히 똑똑해요. 그러니까요. 똑똑하고 자기 방어를 잘하면서 이렇게 살아남는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확한 표적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암의 성장 스위치를 끄는 게 이제 표적 치료라면은 어떤 특정 스위치를 켜는 이런 치료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앞서 그 암 세포의 특징들 중에 하나의 면역 세포의 회피, 그거 관련한 건데 이제 면역 세포의 스위치를 켜는 방식인 이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면역 항암제는 암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을 제대로 공격할 수 있도록 면역의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네.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면역 세포를 경찰로 비유하자면 암 세포는 자신이 마치 정상 세포인 양 보이게 해서 숨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찰한테 뇌물을 줘서 면역 반응을 꺼버리기도 하죠. 네.
이제 면역 항암제는 정확히 표현하면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표현하는데 PD-1, PD-L1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런 면역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암세포한테 있는 것을 억제해서 면역 세포가 다시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암의 표적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암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두려운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또 의학이 발전해 나가면서 극복 가능한 질환이 점차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암과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현대 암 치료는 무슨 암이냐뿐만 아니라 내 암에서 표적 치료나 이제 면역 치료가 가능한 그 표적이 확인됐는지가 이제 치료 옵션을 크게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직 병리 결과와 함께 바이오마커 검사 여부와 그 결과를 의료진과 꼭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암 환자분들이 정밀 의료로 치료 성과와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화이팅 하시고 병리과도 함께 네. 저희가 화이팅을 좀 병리과 화이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암의 표적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새롭고 다양한 그런 치료법들이 더 많은 암 환자들에게 더 많은 희망과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병리과 변경섭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